7장 상처받지 않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당신의 안전기지를 찾아라.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뭔가? 심리상담, 인지요법, 대인관계요법 등 여러 심리기법.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개선 회복되는 것이 치료 기법 자체라기보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언가 다른 요소가 아닐까 하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그래서 항우울제 등등 조사했다. 치료에 대해서 안전기지가 만드는 마법, 안정된 애착관계를 만드는 이런 삶의 원함이나 사회 부적용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 일세다.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안정된 애착관계를 만들어야 자연스럽게 문제가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만 시간이 든 나머지 애착관계는 더욱더 나빠지고 부자연스러워져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더욱 악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본인이 현재 원하고 있는 것에 충실히 집중하면서 안정된 애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을 촉구하는 경우도 있다. 안전기지란 결코 도망치기 좋은 장소만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자립을 전제로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노력과 자질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안전기지 역할을 하려면 너무 엄격하게 규칙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안전기지의 역할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상처가 있고 애착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포용해 줄 필요가 있다. 사소한 것에 일일이 촉각을 곤두세워서 반응하는 것은 안전기지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 해피형 인간에게 좋은 안전기지란 안정감을 회복시켜주는 존재이다. 그 기본적인 태도는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응답이다. 부모-자식 관계나 부모나 연인 관계에서 안전기지 역할을 해주는 쪽이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설령 자식이나 배우자라 해도 독립된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하고 주체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해피형 인간을 대할 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해피형 인간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배려심이나 애당초 부족하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원성을 사기가 쉽다. 선의를 갖고 지원하려는 사람도 배려가 결핍된 태도를 보고는 쉽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특히 안정욕구가 강한 불안형 인간은 해피형 인간의 차가운 태도를 보고 쉽게 불만을 느끼게 된다. 꾹 참여 잘 지내려다가도 어느 순간 분노가 폭발하게 되어 있다. 자기 멋대로다. 아무런 배려심도 없다. 는 비난의 말을 퍼붓는 식이다. 일단 댐이 터지기 시작하면 사소한 일에도 금방 따지게 된다. 하지만 해피형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비난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 본인은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별것 아닌 일로 너무 혼나는 것처럼 느낀다. 왜냐하면 해피형 인간은 공감이나 배려 같은 것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성하는 말투로 신경 쓰겠다고 해도 잘 개선되지 않는다. 진심으로 공감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본인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금방 무관심하고 배려 없는 태도로 돌아가고 만다. 그러면 불안형 파트너나 가족은 즉시 신경과민 상태가 되어 기분 나쁜 태도나 심한 말로 대응하게 된다. 그렇게 해피형과 불안형의 만남에서 불행한 관계가 발생한다. 불안형 인간이 애정의 증거를 요구하거나 돌아오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질책하면 할수록 해피형 인간은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았다고 생각해서 더욱 마음을 닫아버리고 거리를 둔다. 그러게 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두 사람 관계는 친밀함과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는다. 해피형 인간에게 더 이상 안전기지가 아닌 존재로 변해버린 불안형 인간은 고통의 씨앗일 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에는 관계 자체가 끝나고 만다. 존재는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계속 존재하면서 보이지 않는 안전망을 만들어줘 그 사람을 보호해준다. 허비티의 모험, 반지의 제왕 등 아동문학의 틀을 뛰어넘은 장대한 신화 이야기로 유명한 영국의 작가 존 로널드 로웰 톨킨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고아라는 처지에서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학 교수가 된 인물이기도 하다. 부모를 구하고 된 톨킨의 경우에 그는 쓸쓸하고 가혹한 환경이 그의 성격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래도 톨킨은 실생활 면에서 창조적인 활동 면에서도 참으로 내실 있는 인생을 보냈다. 그는 의지할 곳이 없는 처지였지만 결코 소극적이거나 주눅드는 일이 없이 여유있는 인생을 보냈다.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 그가 생전의 어머니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이다. 은행원이었던 톨킨의 아버지는 환멸을 개척한 은행측의 요구로 남아프리카에 있는 근무지로 부임했지만 톨킨이 3살 때의 병으로 사망하고 만다. 어머니인 메벨은 톨킨과 1살 더 어린 둘째 아들을 안고 변변치 못한 수입으로 생활해야만 했다. 게다가 사태를 더욱 힘들게 만든 것은 어머니가 주변 사람의 반대를 물리치고 죽은 남편과 같은 가톨릭으로 개종한 것이다. 어머니는 신념에 강했던 사람으로 자신의 신앙을 일관되게 지켰다. 결과로 모든 원조가 끊기고 말았다. 어머니인 메벨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힘든 상황에 놓였지만 늘 아들을 사랑하며 소중히 키웠다. 교육 역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어린 톨킨이 의학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 능력을 더욱 키워주려고 노력했다. 학교의 수업 내용이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스스로 라틴어나 프랑스를 가르쳤고 아들의 의학 실력을 키우는 데 적합한 학교에 보내려고 이사도 했다. 그런 어머니의 보호 아래 톨킨은 장학금 혜택도 받으며 킹 에드워드 학교라는 명문 학교에 들어갔다. 어머니는 톨킨이 12살 때 병으로 사망했지만 신부가 후견인으로 톨킨의 아버지 역할을 해준 것도 어느 의미에서는 그녀의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 덕분이었다. 안정감과 관심의 공유가 마음의 문을 연다. 안정감과 해피형 인간은 타인과의 접점이 적고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전혀 접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해피형 인간의 경우에 바깥 세계와의 참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흥미의 영역이다. 연철과 미야모토 아몬씨는 어린 시절 학교 수업에도 1년이나 방에 들어밖에 못이 기쁜 나쁜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기력의 도중에 포기해버린 상태. 그것은 주체성을 빼앗긴 결과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내팽개진 상태이다. 자, 해피인간이 스스로 해피행동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와 동시에 그대로 해피하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해봤자 이미 늦었다. 어차피 잘 안 될 게 뻔하다. 해서 실패할 거라면 안 하는 게 낫다. 같은 변명도 자주 한다. 회피하는 습관의 뿌리는 상처받았던 경험이 많아서 그 경험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회피하는 습관이 오래 지속되는 것만 아니다. 회피하는 인간 중에는 회복이 힘든 경우의 대부분은 원래 애착 성향이 회피형인데다가 또 후천적으로 상처받은 경험까지 있어서 증세가 강화된 경우이다. 이럴 경우에 회피하는 습관을 고치는 데에만 신경을 써봤자 처음처럼 개선되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애착관계가 형성된 어린 시절의 문제를 치료함과 동시에 현재 회피하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오랫동안 히키코모리로 살다가 나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케이시의 사례를 들어보자. 그는 능력이나 체력적인 면에서도 사회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그가 사회를 나가는데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상태고 가정에서도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실제로 그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은 나름대로 리더로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인가 자신의 주변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다. 자신의 벌거벗은 임금님이 된 것 같아서 치욕을 느꼈던 그는 결국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제 리더 자리를 팽개쳐버리고 들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학교에 다닐 무렵에 사소한 말 한마디를 계기로 친했던 친구와 크게 다투었던 사건인데 그 후에 그는 그 반에서 계속 있기가 힘들어졌다고 한다. 그야말로는 그때 처음으로 친구로 믿었던 사람의 마음속에도 자신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악했다고 한다. 살면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도움이 되어줄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기분을 맛봤던 것이다. 이 두 사건 모두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경험을 안겨주었고 이후에 케이시의 행동에 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사건을 겪고 나면 대인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거리를 두는 관계에 머무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타인의 지옥이라 느낀 사람, 조금 더 깊숙이 들어서 케이시의 대인관계 방식을 살펴보자. 둘만 있을 때 거부감을 느끼는 마음의 유래를 더듬어가는 동안에 케이시는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 느끼는 거부감이 가장 강한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다만 아버지를 원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은 무언가 말을 해줬으면 싶었던 것이다. 친구나 다른 어른과의 관계도 그랬다.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마음과 그래봤자 교사였던 어머니는 또 이렇게 자, 이것은 해피형 인간이 자주 보이는 방어 반응의 하나인데 친밀함을 원해서 접근하는 상대를 깔보거나
의심하는 태도를 취한다. 속마음을 내보는 일도 틀어놓고 의논하는 일도 없으며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서 곧바로 외면해버리거나 주변 사람이 곤란에 처해도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냉랭한 태도를 취한다. 이러면 누가 어디에든 떨어져 나간다. 그런 태도에는 사람 간의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공감 반응이나 자기 표현 같은 요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서적인 연결인 애착관계나 신뢰관계는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K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해피형 성격이 어디서 유래했고 어떻게 그동안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서서히 알게 되었다. 나를 속아가는 것은 뭔가? 그는 긴 상당기간 동안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보면서 외상과도 같았던 기억을 되새겼고 이러한 작업은 이따금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더 잠이 부족하거나 침울해질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리적인 반응을 보고 나서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면서 가족을 비롯한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받았는지를 대충 추측할 수가 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어린 시절에 자신의 신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파악할 수가 있다. 인생의 벽에 부딪히거나 궁지에 몰렸을 때 잘 돌아보라. 대지진이 나서 집이 거의 부서진 후에 지금까지 방치된 집의 결함을 파악하고 좀 더 견고한 집으로 고칠 기회를 삼듯이 인생에서도 지진과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 애착관계에서 비롯된 상처와 마주하고 그것을 복구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복구를 깨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애착의 상처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상황을 하지 않는 한 사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으며 문제만 지속된다. 회피하는 방어 자세가 정말 강한 경우에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그런 경우에는 복구의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어 이미 상처를 극복한 이후에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는 경우도 있다. 해부학자 여로다케시 씨는 그 자신의 회상을 따르면 어린 시절 말수가 적고 얌전하며 인사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아이였다고 한다. 걷고 말하는 것도 보통 아이들보다 늦어서 그가 곤충 채집이나 자연 관찰을 몰두했을 때 또 다른 게 그 아버지가 기르고 있던 문조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20살 때 여로 소년 여로는 아버지에게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하는 재촉을 받았지만 도저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하장터에서도 한 방울의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던 여로시였지만 이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죽음에 눈물을 흘렸다.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필요했다. 과거를 느끼고 이해하다.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마음이 입은 상처나 부모의 지배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맛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영향에서 벗어난 데는 끈질긴 작업이 필요하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기본 진찰과 심리 상담을 병행하면 개운한 경우도 있다. 치료가 고통을 수반할 때 인지요법과 인지행동요법 같은 치료법의 존재는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인지요법은 또 인지행동요법은 경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좀 더 낙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애착이 불안정하고 인간에 대한 불신감이나 자기 부정이 강한 경우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 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심리요법. 옳고 그르고 이렇게 하지 말자 옳다 그러다 목표나 이상이 분명하고 거기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상이다. 이상적인 자신과 현실의 자신이 일치한다고 느끼면 완벽하게 나타나는 만족감을 느끼고 마인드풀리스 요법은 인지요법처럼 어떤 사안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편중되어 있다거나 마인드풀리스 요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느끼는 목표이다. 과거의 방법이나 증상을 제거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거는 정반대로 증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조절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기묘하게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 증상으로부터 도망치려 하면 할수록 증상은 뒤돌아온다. 증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증상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마침내 그리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편안해진다. 마인드풀리스 요법의 큰 특징은 머리로 알아봤자 쓸모없다는 것이다.
하루하루가 좀 더 생생하고 풍요로울 뿐 아니라 지금까지는 지루하고 평범했던 일상이나 힘들고 상처투성이었던 일상도 온갖 환희와 풍요로운 속에서 우리는 힘들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마인드풀니스 체험은 가장 고차원적인 체험임과 동시에 가장 근초적인 체험이기도 하다. 보살핌과 애착의 시스템, 애착은 생물학적인 구조이기도 하다. 애착, 중증 애착 장애에서 자포자기 상태까지 빠졌던 젊은이가 생물을 돌보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회복한 경우를 본 적이 있다. 또 우울증에 걸려서 절망적인 기분에 빠졌던 사람이 길 잃은 고양이를 보살피면서 건강을 회복한 경우도 있다. 동물과 교감을 하는 것은 애착을 활성화시키고 살아가는 기쁨을 되찾기 위한 힘을 갖고 있다. 동물을 보면서 부모가 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아이를 보살피면서 보살핌에 따른 효과는 동물이나 아이를 상대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려 할 때의 애착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다만 해피형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살핌이나 또 타인과의 관계가 서툴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 허용 범위를 초과해서 부담이 되어버리면 애착 시스템이 활성화되기는커녕 회피하는 행동이 더욱 강화될 뿐이다. 운명의 목소리에 따르라. 회피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일은 자신의 인생의 주체성을 되찾는 일이다. 인생의 아주 적은 부분만을 우리의 의지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라디온 발견으로 유명해졌으며 노벨 물리학상 2번 수상한 마리 퀴리는 알려진 바와 같이 힘들게 물리학을 배운 사람이다. 그러나 그녀가 평생을 바친 학문에 이르는 과정은 한없이 아득한 것이었다. 결국 마리는 더보살이 가정교사를 하며 언니와 동생들의 학비를 송금하는 길을 선택했다. 언젠가는 자신도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송금을 하고 나면 자신을 위해서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더보살이 가정교사를 이루는 동안의 청초한 아름다움과 총명함을 겸비한 마리를 그 집 장남이자 오르샤바 대학의 학생이었던 카지미에서 조라포스키가 보고 첫눈에 반했고, 만약에 마리가 이때 신혼인 언니와 형부의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파리행을 거부했다면, 이루어질 가망이 없는 사랑을 계속 간직했다면 그녀가 공부할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았을 것이다. 또 언니가 의사와 결혼한 이후에 생활이 안정되었다는 점도 마리가 사랑을 끝내고 파리로 간 이유 중에 하나였다. 실패하지 않을까? 잘 되지 안 되지 않을까? 배를 끼지 않을까? 해피형 영화는 지금의 상황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다는 교착 상태에 빠지기 쉽지 않은 외부에서 손을 잡아 당겨주기만 우위로 움직인다.